야, 이준호! 화장실 청소 다시 해! 강철민 병장의 거친 목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9시 하루 종일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22살의 이준호 일병은 이미 세 번째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도 또다시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병장님.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청소용품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후임들은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강철민 병장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준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 내무반 정리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 것이 그의 하루였죠. 입대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25살의 병장으로 전역을 석 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후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군대는 서열이라는 것, 선임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특히 준호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철민은 종종 다른 선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녀석은 말 잘 들어서 좋다고 시키는 건 다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준호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준호는 경기도 시흥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죠.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상관없이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터로 향했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준호의 하루는 어머니와 닮아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엄마가 더 일할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고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죠.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운반하고 땅을 파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준호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와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보다는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당이 더 소중했죠. 그렇게 2년 반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전세금 마련이 목표였는데 반지하가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중한 돈은 다른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박지훈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위암 진단을 받았던 것이에요. 지훈은 준호를 만나러 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의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거액이 필요했지만 지훈의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지훈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준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고민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냐고,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3천만 원, 그의 전 재산이었지만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죠. 오히려 지훈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미안해하냐고 오히려 준호가 지훈을 달랬죠. 지훈의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훈은 입대 전날까지도 준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준호는 그런 지훈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지훈의 어머니 수술비로 돈을 썼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잠시 놀라셨지만 곧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준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는 날 눈물을 흘리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군대 가서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라고, 가끔은 내 자신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준호는 군대에서도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임병들이 힘들어하면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누군가 아프면 밤새 돌봐주었어요. 동기들이 실수를 하면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강철민의 눈에는 더욱 거슬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후임들이 버릇 없어진다고, 군기가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철민은 준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오늘도 준호는 네 번째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내무반에서 동기들과 후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철민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지시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준호만을 표적으로 삼은 가혹행위였죠. 이준호, 내가 청소한 화장실 다시 봐봐. 이게 청소야? 강철민은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흙을 묻힌 후 준호를 불러내곤 했습니다. 준호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항상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강철민의 방식이었어요. 병장님, 어디가 더러운지 알려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강철민은 그런 태도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눈 뜨고 봐도 모르겠어? 정말 답답하네.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내무반의 다른 병사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후임병 이현수와 최민석은 특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 일병이 자신들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현수가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준호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최민석이 감기에 걸려 고생할 때도 준호가 약을 사다 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죠. 하지만 그들도 이제 막 입대한 신병들이라 강철민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다른 선임들이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행동하다가 혼자 있을 때만 준호를 불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준호, 나 담배 사러 가는데 따라와. 이런 식으로 준호를 밖으로 불러내서는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부대 PX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오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빨래까지 맡겼어요. 야, 이거 손빨래로 해놔. 세탁기 쓰면 망가져. 강철민이 건네준 것은 그의 속옷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거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준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사이 준호는 조용히 세면장으로 가서 강철민의 빨래를 손으로 빨았어요. 찬물에 손이 얼어가면서도 꾹 참고 빨래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씻을 시간이 생겼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준호의 얼굴에는 점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더욱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후임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수야, 오늘 훈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민서가 집에서 편지 왔다며? 뭐라고 쓰여 있어? 준호는 후임들과 대화할 때만큼은 따뜻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현수와 최민석은 그런 준호의 배려를 느끼면서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준호 일병이 더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또다시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일병님, 괜찮으십니까? 이현수의 작은 목소리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임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괜찮아, 현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수는 준호의 강제된 미소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일병님, 저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최민석도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훈련에만 집중해. 준호의 단호한 말에 후임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강철민의 괴롭힘은 이제 개인적인 모욕의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야, 이준호. 내가 왜 이렇게 착해 빠졌는지 알아? 집에서 엄마한테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 거야. 강철민은 준호의 가정환경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말을 해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군대나 온 주제에 뭔 척이 그렇게 많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준호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견뎠어요. 강철민에게 반항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후임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혼자 화장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준호는 금세 눈물을 닦고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전화를 걸 때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셨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어요. 하지만 준호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강철민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준호의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지속되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과 후임의 관계는 절대적이었고 그 위계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준호는 오늘도 강철민의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견뎌냈습니다. 강철민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월요일 아침, 부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훈련 일정이 발표되었고 그 과정에서 준호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죠. 오늘부터 사흘간 야외 훈련에 들어간다. 각자 장비 점검하고 준비해라. 중대장 김재훈 대위의 지시가 떨어지자 병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훈련은 가뜩이나 힘든 군 생활에서도 특히 고된 일정으로 유명했어요.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악지대를 행군하며 야영지에서 며칠을 보내야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강철민은 준호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이준호, 내 배낭도 같이 싸놔. 알아서 잘해. 강철민은 자신의 개인 장비까지 준호에게 떠맡겼어요.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지만 준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배낭도 함께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준호의 잠은 더욱 줄어들었죠. 훈련 첫날 20km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2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행군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후임병 이연수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현수야, 괜찮아? 준호가 재빨리 다가가서 이연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연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훈련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일병님, 전 괜찮습니다.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연수는 억지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낭을 벗고 이연수의 배낭까지 함께 메었습니다. 야, 이준호, 뭐 하는 거야? 각자 자기 것만 들고 가는 게 원칙이야. 강철민이 소리를 질렀지만 준호는 이미 이연수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병장님, 현수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아픈 건 알아서 참아야지. 왜 내가 나서? 강철민은 준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연수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준호는 자신의 배낭과 이연수의 배낭, 총 40kg이 넘는 무게를 지고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서 배낭 2개를 메고 걷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준호의 어깨와 등에는 배낭끈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는 이연수를 부축하며 꾸준히 걸었습니다. 일병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연수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걱정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격려했어요. 괜찮아, 현수야.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자. 행군이 진행될수록 준호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 보니 체력 소모가 극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현수가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후임들은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준호가 이현수까지 돌보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준호, 내가 좀 도와줄까? 동기 중 한 명이 제안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모두가 각자의 짐으로도 충분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첫날 행군이 끝나고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현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현수야, 좀 어때? 열은 좀 내렸어? 이현수는 준호 덕분에 무사히 행군을 마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체온계를 꺼내서 이현수의 열을 재어봤습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이었죠. 현수야, 약 먹고 푹 쉬어. 내가 내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야영지에서 준호는 이현수를 돌보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열이 올라 중간중간 깨는 이현수에게 물을 먹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자신도 하루 종일의 고된 행군으로 지쳐 있었지만 후임의 건강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수의 열은 많이 내렸어요. 준호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일병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현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당연한 일이라며 웃어넘겼어요. 뭔 소리야, 우리끼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몸 상태가 더 중요하지. 이런 모습을 지켜본 다른 병사들은 준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후임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 선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일병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해. 후임들 사이에서는 준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시각은 달랐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후임들이 응석바지가 돼. 군기가 빠진다고. 강철민은 준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강철민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준호, 내가 그렇게 후임들 챙겨주는 게 좋아? 그럼 걔들 일까지 다 해봐. 강철민은 이현수와 최민석의 청소 구역까지 준호에게 맡겼어요. 후임들은 미안해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3사람 몫의 청소를 혼자 하느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현수가 건강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준호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야외 훈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대 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행동을 목격한 병사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오민규 소위는 이런 소문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민규 소위는 25살에 갓 임관한 간부로 부대 내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소위님, 저희 중대에 정말 착한 일병이 있어요.
어느 날 인사과에 업무차 온 병사가 우연히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외 훈련 때 후임이 아파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 일병이 배낭 2개를 메고도 끝까지 부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민규 소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 병사가 누군가? 이준호 일병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하지만 며칠 후 오민규 소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위님, 그런데 그 이준호 일병이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다른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강철민 병장이 좀 그 일병한테만 유독 심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민규 소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가혹행위는 군대에서 가장 근절해야 할 악습 중 하나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청소를 시키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다고 들었어요. 오민규 소위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야 했어요. 그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준호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 이준호 일병 어떤가? 잘 지내고 있나? 아, 그 친구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힘들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강 병장이 그 친구한테만 특히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을 때도 혼자 청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모이면서 오민규 소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접 준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준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가해자인 강철민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대신 오민규 소위는 더욱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준호가 밤늦은 시간까지 혼자 청소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말이죠. 또한 여러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강철민이 준호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오민규 소위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어요. 중대장인 김재훈 대위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김 대위의 성향을 알고 있는 오민규 소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재훈 대위는 30살의 중대장으로 출세지향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자신의 부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웬만한 일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김 대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민규 소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기회가 왔습니다. 늦은 밤 부대 순찰을 하던 중 세면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준호가 혼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빨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옷들이었어요. 오민규 소위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찬물에 손이 얼어가면서도 꾹 참고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군 생활인가? 오민규 소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저런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다니요.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민규 소위는
김재훈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중요한 일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재훈 대위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준호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입니다. 김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혹행위? 우리 부대에서? 네, 강철민 병장이 이준호 일병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민규 소위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까지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 대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소위,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군대에서 선후임 관계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김 대위는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중대장님, 이건 단순한 선후임 관계가 아닙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보고하고 난리를 칠 필요는 없지 않나?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일 아닌가? 김 대위는 이 문제가 상급 부대에 알려져서 자신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했어요. 오민규 소위는 김 대위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대장님께서 직접 강철민 병장을 불러서 경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네. 적당히 주의를 줘보겠네. 김 대위는 대충 넘어가려는 투였어요. 오민규 소위는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상급 부대에 직접 보고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그러면 김 대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오민규 소위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사단장은 공정하고 강직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만약 사단장이 이 문제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민규 소위는 준호를 구하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민규 소위가 사단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 부대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단 본부에서 박정숙 소장이 이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이준호. 설마 그 아이가? 박정숙 소장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22살 일병 경기도 시흥 출신, 편모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 박지훈의 절친한 친구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박정숙 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발견된 위암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박정숙의 가정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 지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도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던 모습을 박정숙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훈은 친구가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박정숙은 처음에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22살짜리가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는 것을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전세금 마련이 목표였던 소중한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다는 사실에 박정숙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그 친구에게 꼭 인사드려야겠구나. 엄마, 준호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괜히 고마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박정숙은 더욱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정숙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결국 준호 덕분에 생명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박정숙은 회복하면서 준호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을 통해 들은 바로는 준호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한 친구를 두었구나. 박정숙은 아들이 그런 친구를 두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준호가 지금 자신의 부하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 준호의 입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준호가 군대 갔어요. 우리 엄마 부대는 아니지만 같은 사단이래요. 박정숙은 그때 준호가 자신의 사단에 배치된 것을 알고 은근히 기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받아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고마운 준호가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니요. 보고서에는 강철민 병장의 부당한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과도한 업무 부과, 개인적인 심부름,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자식이 감히. 박정숙 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민규 소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이었어요. 감정적인 표현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아픈 후임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박정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역시 그 아이답구나. 준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마음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선량함이 악용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분통 터졌습니다. 박정숙은 즉시 참모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부대의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중대장이 김재훈 대위이고 대대장은 이성민 중령입니다. 김재훈 대위는 어떤 사람인가?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지만 소극적이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즉시 해당 부대 현장 시찰을 준비해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가겠다. 사단장님, 그럼 헬기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군 역사상 손에 꼽히는 여성 장성으로 강직하고 공정한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강철민 병장과 김재훈 중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해라.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은 이번 일을 통해 해당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을 생각이었어요. 특히 준호 같은 선량한 병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숙은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너 친구 준호 말인데. 엄마,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그냥 군대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박정숙은 아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원래 성격이 워낙 착해서 군대에서도 잘 지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지훈의 말에 박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 알겠다. 박정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당 부대로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준호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고마운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테니까.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그 다음날 아침 8시,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던 부대에 갑작스럽게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르르르륵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게 뭐야? 훈련용 헬기인가? 아닌데, 저건 사단 본부 헬기 같은데?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헬기가 착륙할 곳을 바라봤습니다. 헬기는 부대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했고 먼지바람이 사방으로 일어났어요. 강철민 병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헬기가 왜 와? 김재훈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전 통보도 없이 헬기가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박정숙 소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헬기에서 내려왔어요. 사단장님. 김재훈 중대장이 급하게 달려와 격례를 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전 통보도 없이 사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전 중대원 즉시 집합. 박정숙 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이 압도되었어요. 평소 사진으로만 보던 사단장을 직접 마주하니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집합, 집합. 각 분대장들의 외침이 이어졌고 병사들은 재빨리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준호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집합 대형을 갖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부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차렷.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정숙 소장은 천천히 대열 앞을 걸으며 병사들을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제7사단장 박정숙 소장이다. 박정숙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모든 병사들에게 잘 들릴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일 때문이다. 사단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철민 병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재훈 중대장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사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거든요. 이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정숙 소장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가혹행위라는 치욕스러운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강철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이준호 일병이라는 성실한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준호의 이름이 호명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단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 일병, 앞으로 나와라. 박정숙의 지시에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단장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보고합니다. 이준호 일병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격려를 하자 박정숙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까이서 본 준호는 생각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다, 준호야. 박정숙이 준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단장이 일개일병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준호도 당황했어요. 왜 사단장이 자신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 병장, 앞으로 나와라. 이번에는 강철민이 호명되었습니다. 강철민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보고합니다. 강철민 병장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강철민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가 이준호 일병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말해보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철민은 발뺌하려고 했지만 박정숙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를 시키고 개인적인 빨래까지 시킨 것이 정당한 짓이었다고 생각하나? 박정숙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 강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민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훈 중대장? 이번에는 김재훈 중대장이 호명되었어요. 보고합니다. 김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격려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할 건가? 그것은 김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민규 소위가 보고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단장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일로 인해 부대에 큰 파장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 준호야. 이런 일이 괜찮을 리 없지 않냐.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모든 장병들은 잘 들어라. 군대는 계급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박정숙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집중했습니다. 선임이라는 이유로 후임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비겁한 자의 행동이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단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질책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정숙은 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호 일병 같은 성실하고 의로운 병사가 존중받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단장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정숙 소장의 강력한 질책이 이어지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사단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강철민 병장, 김재훈 중대장, 즉시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박정숙의 선언에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법회의라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처벌 중 하나였거든요. 사단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강철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박정숙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다. 이준호 일병을 괴롭힐 때마다 그만둘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강철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재훈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대장님도 오민규 소위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죠? 박정숙이 오민규 소위의 이름을 언급하자 김재훈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상급자에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오민규 소위, 앞으로 나와라. 오민규 소위 앞으로 나오자 박정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에 감사한다. 덕분에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오민규 소위는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간부가 있어서 군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박정숙은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이준호 일병의 성실함과 동료에는 모든 군인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박정숙의 말에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준호 일병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갑작스러운 표창 발표에 모든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일병이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숙을 바라봤어요. 보고합니다. 과분한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사양하려 했지만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아픈 후임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내가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자격이 있겠냐? 박정숙의 말에 이현수와 최민석은 감동을 받았어요. 준호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또한 이준호 일병은 특별 휴가 7일을 부여한다. 또 다른 파격적인 발표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보통 병사들이 받는 휴가는 사나흘 정도인데 7일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배려였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박정숙은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착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철민 병장과 김재훈 중대장의 후임으로 새로운 지휘진이 배치될 것이다. 박정숙의 말에 부대원들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장병들은 명심하라. 군대는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곳이어야 한다. 박정숙의 마지막 당부에 모든 병사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해산. 박정숙의 명령에 병사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박정숙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따로 이야기할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준호야,
혹시 박지훈이라는 친구를 아니? 박정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박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가 내 아들이다.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사단장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훈이 어머니가. 그래, 내가 지훈이 엄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박정숙의 말에 준호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단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말이에요. 사단장님,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준호의 말에 박정숙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씨가 정말 순금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앞으로도 서로 잘 지내길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숙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챙기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박정숙은 헬기로 돌아가기 전에 부대 전체에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준호 일병 같은 성실하고 의로운 병사들이 존중받는 부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녀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의 일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헬기가 떠나간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준호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에게 사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준호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숙 사단장이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강철민 병장과 김재훈 중대장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면서 부대의 기강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선임들은 부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준호에 대한 부대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준호 일병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러 병사들이 준호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강철민의 괴롭힘을 알고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준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현수와 최민석은 특히 준호에게 고마워했어요. 일병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는 전우잖아. 준호의 따뜻한 말에 후임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호를 단순한 선임이 아니라 진정한 멘토로 여기게 되었어요. 오민규 소위도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소위님 덕분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오민규 소위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만약 소위님이 용기를 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쓰겠다. 오민규 소위의 말에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는 특별 휴가를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시흥의 작은 반지하 집에 들어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준호 많이 야위었네.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그동안의 모든 힘든 일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물론 너무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힘든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말했지만요. 지훈이 어머니가 사단장이었다고? 세상 참 좁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만나보구나.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휴가 기간 동안 준호는 친구 지훈과도 만났습니다. 야, 준호야. 우리 엄마가 내 사단장이었다니. 지훈은 어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며 신기해했어요. 나도 몰랐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높은 분인 줄.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지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군대에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뭔 소리야. 이제 다 잘 풀렸잖아. 준호는 지훈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더욱 깊게 나눴어요. 준호야, 진짜 고마워. 우리 엄마 살려줘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훈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준호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박정숙 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부대 분위기 개선에 힘쓰고 있었어요. 이준호 일병, 수고 많다. 앞으로 우리 부대의 모범이 되어 달라. 새 중대장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병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준호 형,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드셨죠?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정말로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어요. 후임들은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동기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이현수, 최민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병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는데?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끄는 거였던 걸 말입니다. 후임들의 말에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한편 박정숙 사단장은 종종 부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준호가 잘 지내고 있는지, 부대 분위기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이준호 일병 근무 상황은 어떤가? 네, 사단장님. 모든 부대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박정숙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마침내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대원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축하해, 준호야. 준호 상병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진심과 배려로 맺어지는 관계 말이에요. 어느 주말 박정숙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사단장의 말에 모든 부대원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부대는 모범 부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이준호 상병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정숙이 준호를 언급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단장님,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준호의 겸손한 대답에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 아이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박정숙은 준호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야. 박정숙의 말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준호의 군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다른 후임들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베풀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군대는 계급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박정숙 사단장의 그 말처럼 준호의 부대는 정말로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착한 마음씨로 어려운 친구를 도왔던 그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왔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진정한 선의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